여러분,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켜주지 못한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연, 그 사람이 남긴 단서 하나로 30년 뒤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이어진 한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가. 저 팔찌는 분명 그 팔찌가 맞는데. 강재훈 회장은 국밥집 할머니의 팔찌를 보자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30년 전 내가 만든 팔찌를 할머니가. 강재훈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 손목을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팔찌 누구 겁니까? 깜짝 놀란 국밥집 할머니는 대답했어요. 손님, 이거 내 딸아이 팔찌인데 왜 그러십니까? 따님 팔찌라고요? 강재훈 회장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은빛날의 인생 사연은 은은한 감동과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곧 사연 시작합니다. 미나가 미국에서 귀국한 것은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재훈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이돌 그룹의 무대 영상이 흐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윤한영이 서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매, 시원한 이목구비, 무대를 꽉 채우는 눈빛. 미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슬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 사람 아빠 젊었을 때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재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미나도 웃으며 그렇지 그건 하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훈은 그 이후로도 자꾸 화면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뭔가 낯이 익다는 느낌,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기시감이 가슴 한켠에 가늘게 남았습니다. 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가 아침부터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한영의 외할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 맛집이 시장 안에 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 한복판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시장은 사람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골목골목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말끔하게 다린 짙은 감색 정장 차림의 그가 시장 골목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걸어 들어온 사람처럼 어딘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아빠, 빨리요. 줄 더 길어지기 전에 가야 해요. 미나가 앞서 걸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으로 보이는 어르신들, 점심을 해결하러 나온 직장인들, 심지어 젊은 여자들 몇몇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줄이 이렇게 길어? 하고 중얼거리자 미나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여기 원래 유명한 데야, 아빠. 한영이 할머니 집이기 전부터 소문난 맛집이라고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국물 냄새가 훅 몰려왔습니다. 오래 푹 끓인 사골 냄새, 잘 삭힌 깍두기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는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들어서자마자 벽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 이곳저곳에 한영의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쥔 모습, 팬들을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 미나가 얼른 휴대폰을 꺼내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동안 재훈은 그 자리에 서서 포스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TV 화면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또렷한 눈매, 시원한 이목구비. 다시 봐도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몇 테이블 단골 어르신들이 오늘도
국물이 최고야, 어머니하고. 말을 건네자 주인 할머니는 익숙하다는 듯 별 말씀을요. 어서 드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쌓인 자리처럼 포근한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그릇을 두 손에 들고 나오던 주인 할머니가 재훈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재훈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이었습니다. 주름진 손목 위에 붉은 원석 팔찌가 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검붉은 빛이 도는 작은 원석들이 낡은 실에 깨어진 누가 봐도 투박하게 손으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재훈은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것 같았습니다. 두 눈이 그 팔찌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아빠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재훈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잠깐 아버지를 바라보다 이내 포스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훈은 물컵을 들여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바람에 그만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미나가 냅킨을 집어 닦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재훈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팔찌에서 30년 전이었습니다. 네팔의 작은 시장 골목,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재훈은 혼자 골목을 걷다가 좌판 위에 놓인 붉은 원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그 사람. 원석을 손에 쥐고 숙소로 돌아와 밤새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귀국하던 날 소라의 손목에 그 팔찌를 채워주며 말했죠. 네팔에서 너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이 팔찌는 항상 너에게 행운을 줄 거야. 소라는 어울리지도 않게 왜 이러냐며 핀잔을 줬지만 고개를 숙이며 팔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소라의 귀 뒤가 살짝 붉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눈앞에서 겹쳐졌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실례지만 그 팔찌 어디서 나신 겁니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손목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남기고 간 거예요. 소중한 거라고 버리지 말랬어요. 버리지 말랬어요. 그 말이 재훈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나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영 오빠 할머니 맞으시죠? 저 완전 팬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손자 팬이야? 걔가 여기서 밥 먹고 컸는데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그 말을 멍하니 들었습니다. 손자. 이 집에서 자란 손자. 할머니가 재훈의 안색을 슬쩍 살피더니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따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소라예요. 왜요? 혹시 아는 분이에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를 겨우 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재훈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저녁 불빛이 그의 눈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라야, 네가 여기 있었어? 그날 밤 강재훈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끈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심 불빛을 내려다보는데 자꾸만 눈앞에 그 팔찌가 어른거렸습니다. 낡은 실에 깨어진 붉은 원석들. 주름진 손목 위에서 흔들리던 그것. 세상에 그런 팔찌가 두 개일 리 없었습니다. 재훈은 이마를 창유리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이마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불쑥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30년 전 재훈은 아버지 회사인 건설회사의 현장을 돌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패기가 넘쳤고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성큼성큼 걷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윤소라를 처음 만났습니다. 소라는 막내 경리였습니다. 서류를 가득 안고 현장을 뛰어다니던 22살의 여자였죠. 처음 마주친 날 소라는 뛰어가다 재훈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안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얼른 무릎을 꿇고 서류를 집어드는 소라 옆에 재훈도 쭈그리고 앉아 함께 서류를 주었습니다. 소라가 당황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귀 뒤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재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는 번번이 거리를 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던 소라를 발견하고 재훈이 슬그머니 다가갔다가 뚜껑을 얼른 닫는 소라와 눈이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재훈이 웃으며 물었고 소라는 별거 없어요 하며 도시락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날 도시락에는 달걀말이 2줄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소라가 부끄러워했던 것이었죠. 두 사람이 처음 가까워질 무렵 소라는 재훈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타나는 젊은 간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장 동료가 넌지시 귀띔을 했습니다. 소라 씨, 강 대리님이 여기 회장님 아드님인 거 알아요? 소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라는 재훈을 대할 때마다 괜히 더 어색하게 굴었고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재훈이 먼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재훈은 그런 소라가 답답했는지 하루는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요 요즘? 소라가 잠깐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서요. 재훈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런 것 따지려면 나한테 말고 우리 어머니한테 하세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그렇게 조금씩 소리 없이였습니다. 재훈이 포기하지 않았고 소라도 결국 그 마음을 다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함께 현장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던 밤 소라가 처음으로 먼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재훈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에게 네팔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재훈은 현장을 나서다 소라를 찾아갔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요. 소라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재훈을 보더니 무심한 척 잘 다녀오세요 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은 그 짧은 대답이 왜인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팔은 낯선 나라였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매캐하고 묵직한 흙먼지 냄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뒤엉킨 시장 골목의 소음, 원색의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풍경. 재훈은 업무를 마친 저녁 혼자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좌판마다 낯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한 좌판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크고 작은 원석들이 한가득 쏟아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검붉은 빛이 도는 원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드는 순간 아무 이유도 없이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은 잠깐 멈칫하며 원석을 내려놓으려다 결국 그냥 쥐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를 설명해줬지만 재훈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재훈은 혼자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호텔방 작은 탁자 위에 원석을 올려놓고 실을 구해다 엮기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엮다가 끊기고
다시 엮다가 또 풀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방 안에는 에어컨 소리만 윙윙 울렸고 창밖으로는 네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팔찌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투박했습니다. 어설펐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피식 웃었습니다. 귀국하던 날 재훈은 소라를 찾아갔습니다. 퇴근하는 소라를 현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불렀습니다. 손 줘봐요. 소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문도 모른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훈은 그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소라가 손목을 들어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네팔에서 너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이 팔찌는 항상 너에게 행운을 줄 거야. 소라가 고개를 들어 재훈을 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다시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거 왜 해요? 어울리지도 않게. 핀잔처럼 들렸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팔찌를 한참 들여다보던 소라의 귀 뒤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훈은 창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소라의 그 손목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장 국밥집 할머니의 주름진 손목 위에서 흔들리던 팔찌와 그 장면이 자꾸 포개졌습니다. 소라야, 그 팔찌를 네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버리지 말랬다고.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그러나 세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밤들, 퇴근길에 나란히 걸으며 별것 아닌 이야기로 웃던 저녁들. 소라는 여전히 때때로 재훈과의 거리를 의식했지만 재훈은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소라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현장에서 서류를 들고 뛰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소라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소라는 그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현장에 나가 서류를 정리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결과를 들은 날 소라는 한동안 진료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지만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초기 백혈병. 그 단어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라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지는 순간 소라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소라는 한참 동안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목 위에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원석이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고개를 들자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라는 재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웃었고 밥을 먹었고 같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는 시간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불확실한 몸을 이끌고 재훈 곁에 있는 것이 맞는 일인지 소라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정혜는 아들의 관계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별 생각 없이 꺼낸 한마디 현장에 마음씨. 좋은 격리 직원이 있는데라는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정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아주 잠깐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혜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 대리 주변 좀 알아봐요.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다 조사해봐요. 비서는 꼬박 며칠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올라온 것들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 홀어머니 슬아 외동딸, 건설 현장 격리. 그것만으로도 박정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지켜보라는 지시를 내린 박정혜에게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최근 윤양이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박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더 알아봐요. 결국 소라의 병이 박정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백혈병, 정기 통원 치료 중. 박정혜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한번 불러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소라가 들어섰을 때 박정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맞은편에 앉자 박정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이한테는 아무 말 안 했죠?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거 알고 있어요. 소라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라는 고개를 들고 박정혜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혜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치료받는 데 쓰세요. 그리고 떠나요. 병든 몸으로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말이 끝났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 하나 없는 로비에 그 말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소라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소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은 반듯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는 동안 소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소라는 길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목 위에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꼭 쥐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소라는 조금씩 재훈과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았고 약속을 줄였으며 함께 있어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재훈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재훈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재훈은 며칠째 소라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늦게 받았고 만나도 어딘가 자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줄었습니다. 재훈이 요즘 왜 이래요 하고 물으면 소라는 피곤해서요라고만 했습니다. 그 대답이 세 번째 반복됐을 때 재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라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볼 수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두 사람이 자주 걷던 강변 산책로였습니다. 소라는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난간 앞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다가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소라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라였습니다. 대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감정을 걷어낸 것처럼 건조하고 낮았습니다. 재훈이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다른 남자 생겼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재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재훈이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라가 그제야 재훈을 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들은 대로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소라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재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 봐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요. 소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재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사람 생겼어요. 미안해요. 재훈이 소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라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팔찌를 찬 손목을 등 뒤로 숨기듯 감추며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재훈은 그 동작을 봤습니다. 손을 내밀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잠시 소라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소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소라는 입을 다문 채 강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훈은 한참 소라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재훈이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소라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어깨가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소라는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쥐었습니다. 아래 집수를 깨물었습니다.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라는 책상 서랍을 조용히 비웠습니다. 오래 쓰던 볼펜 2자루, 메모지 한 묶음, 책상 한쪽에 붙여뒀던 작은 달력,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써온 사직서를 꺼내 팀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눌리지 않도록 그 위에 작은 커피잔 받침대를 얹었습니다. 소라는 사무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재훈과 처음 마주쳤던 입구, 도시락을 숨기다 들켰던 구석자리,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류를 검토하던 창가.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어머니 최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야,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소라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응, 먹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최복래가 별일 없지? 하고 물었습니다. 응, 아무 일도 없어. 소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소라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목 위에 팔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그것을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며칠 뒤 재훈은 아버지 강태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따졌겠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짐을 싸면서 재훈은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옷가지를 젓고 책을 박스에 담고 서랍을 비웠습니다. 서랍 한켠에서 소라가 어느 날 현장에서 메모지에 적어 건넨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점심 메뉴 추천을 적어준 것이었죠. 재훈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접어서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소라의 번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재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엎어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소라의 방에서도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가 끊겼습니다. 소라는 화면을 봤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소라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소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그 사람은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소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소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숙집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소라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창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길었습니다. 재훈은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경영학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강의실에 앉아 있었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변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서 있던 모습, 등 뒤로 손목을 숨기던 그 동작. 재훈은 그 장면들을 지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귀국하던 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재훈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소라를 찾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날 강변에서의 이별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이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떨쳐내려 했지만 결국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처음 찾아간 곳은 옛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걸음이 멎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높다란 아파트 단지가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한동안 그 앞에 서서 아파트 외벽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라와 처음 부딪혔던 그 입구가, 도시락을 숨기던 그 구석자리가 지금은 시멘트 벽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소라가 살던 하숙집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낡은 2층 집이었는데 다행히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훈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소라의 이름을 댔습니다. 아주머니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요? 오래전에 나갔어요. 어디 갔는지는 나도 몰라요. 갑자기 짐 싸서 나가더라고. 재훈이 몇 가지를 더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그 이상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훈은 골목 입구에 서서 잠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동료들을 수소문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락이 닿은 동료 한 명이 재훈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가 오간 뒤
재훈이 조심스럽게 소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료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윤양이요? 갑자기 사직서 내고 사라졌잖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던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재훈이 혹시 연락처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조용한 사람이었잖아요. 친하게 지낸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재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라의 고향까지 직접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읍내였습니다. 소라에게서 어릴 적 살던 동네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 동네는 조용하고 한산했습니다. 소란의 집이 있었다는 골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긴 채 오래 방치된 것처럼 보였고 담벼락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옆집 어르신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재훈이 다가가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소라라는 아가씨를 아시냐고, 이 집에 살던 모녀를 아시냐고.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복래 씨 딸이잖아. 근데 그 모녀 서울로 올라간 지 꽤 됐는데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몰라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 재훈이 혹시 아는 주소나 연락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나도 그 뒤론 소식을 못 들었어. 재훈은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 앞 작은 분식집에 혼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산한 읍내 거리가 보였습니다. 소라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동네였습니다. 이 골목을 뛰어다녔을 소라를 재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재훈은 2사람이 자주 갔던 포장마차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떠나고 싶었던 거겠지.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참아 버리지 못했던 소라의 메모 쪽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점심 메뉴 추천이 적힌 그것이었습니다. 소라의 동그랗고 또렷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훈은 한참 그것을 바라보다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재훈이 차미정을 처음 만난 것은 어머니 박정혜가 주선한 자리에서였습니다. 대기업 집안의 딸, 반듯한 외모, 나무랄 데 없는 배경. 박정혜는 흡족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서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소라를 찾는 것을 포기한 뒤로 재훈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빈자리가 생겨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의지조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2사람 사이에 흐르는 거리감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세월이 쌓여갔습니다. 박정혜는 며느리를 들이자마자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정혜의 시선이 차미정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마다 은근한 말들이 오갔고 명절이면 그 말들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차미정은 표면상 웃으며 받아쳤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차미정은 또 하나의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훈이 무언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면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가 얼른 닫는 모습,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추는 것 같은 순간들. 차미정은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답을 듣기 싫었던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고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차미정은 결국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별거였습니다.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회사 일에 더 깊이 파묻혔고 박정혜는 며느리가 떠난 것을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그러다 뜻밖에도 미나가 생겼습니다. 차미정이 잠시 귀국했던 시기에 찾아온 뒤늦은 소식이었습니다. 박정혜는 딸이라는 말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팔에 안겨온 작고 따뜻한 무게가 오래 굳어있던 마음 한켠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미나는 그렇게 재훈의 삶에서 유일하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미나는 어머니 차미정을 따라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방학이면 아버지를 보러 귀국했고 재훈은 그 시간만큼은 회사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쌓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강재훈은 어느덧 태성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냉철한 경영자로 세상에 알려진 그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30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소라. 그 이름만큼은 세월도 세상도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강재훈이 소라를 찾아 헤매던 그 무렵 윤소라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충청도 읍내 골목을 걷던 그 시간에도 서울 어딘가의 작은 방에서 소라는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미국으로 떠난 뒤 소라는 한동안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가는 것 외에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최복래가 고향에서 올라와 딸 곁을 지켰습니다. 국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딸이 잠든 사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런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이야기도 박정혜 이야기도 호텔 로비에서 돌아오던 그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더 가슴 아파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소라가 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복래가 국그릇을 내밀려다 딸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다 결심을 굳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최복래의 손에서 밥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복래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어머니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최복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이런데 의사가 뭐래?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낳겠다고 했어. 최복래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한동안 두 모녀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몸 상태로 봐서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른 선택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낳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소라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낳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소라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뒤 소라는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벌가였습니다. 강재훈의 집안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소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데려가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정혜가 호텔 로비에서 건넸던 그 냉정한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소라는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사라져야 했습니다. 완전히. 구청 민원실은 평일 오전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라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자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개명 신청이시죠?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새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윤혜영. 소라가 스스로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는 순간 눈 아래가 뜨거워졌습니다. 소라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윤소라라는 이름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사는 새벽에 했습니다. 최복래와 둘이서 짐을 날랐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이불 하나, 옷가지 몇 벌, 작은 냄비 2개. 서울 재래시장 근처의 쪽방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두 모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복래가 짐을 내려놓으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시장 안에 작은 국밥집 자리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최복래가 시장 상인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외지 사람에게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복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딸이 아프다고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인의 가장 연장자인 어른이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딱 한 달만 써봐요. 장사 안 되면 그때 얘기해요. 국밥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소라는 몸이 허락하는 날이면 어머니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에 육수를 올리고 재료를 다듬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몸이 무거워졌고 치료와 임신이 겹쳐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래도 소라는 쉬는 날보다 나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최복래가 들어가 있어 하면 소라는 괜찮아 하며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최복래가 손을 잡고 분만실 앞을 오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최복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라는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한참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팔찌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한영아. 소라가 낮게 불렀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아이의 작은 손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그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소라는 그 작은 힘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몰랐던 거야. 그냥 몰랐던 거야.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엄마의 손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영이 태어나고 나서 한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소라의 몸이 출산 이후 잠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국밥집 일도 조금씩 거들었고 아침마다 한영을 안고 시장 골목을 산책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최복래는 그런 딸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 제발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 그런데 한영이 3살이 되던 해 겨울, 소라의 몸이 다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소라가 유독 조용해졌습니다. 최복래가 물어봐도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괜찮아가 점점 힘없이 들렸습니다. 소라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 장사를 돕던 것이 아침 장사로 줄었고 아침 장사가 점심 무렵으로 밀렸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도 한영 앞에서만큼은 웃었습니다. 한영이 재롱을 부리면 배를 잡고 웃었고 아이가 서툰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엄마 밥 줄게 하면 눈을 반짝이며 입을 벌렸습니다. 밥을 받아 먹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소라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최복래는 밤마다 딸 옆에 누웠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도 말없이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불을 끄고 나면 두 사람 다 잠들지 못하는 것을 서로 알면서도 어둠 속에서 그냥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영이 먼저 잠든 뒤였습니다. 소라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최복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소라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오래 생각을 정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영이 아빠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최복래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라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였어. 엄마도 잠깐 본 사람이야. 최복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니? 너 직장 다닐 때 한 번 봤던 그 사람. 소라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엄마, 그 사람 사고로 죽었어. 최복래의 손이 멎었습니다. 오래됐어. 내가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엄마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한영이한테도 그냥 아빠는 하늘나라 갔다고만 해줘. 최복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복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딸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라는 한 가지를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손목에서 팔찌를 풀었습니다. 붉은 원석이 박힌 낡은 팔찌였습니다. 최복래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버리지 마. 최복래가 팔찌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왜? 소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리지만 말아줘. 최복래는 더 묻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소라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것처럼 목이 움직였습니다. 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소라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통원이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라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한영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복래가 눈물을 삼키며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한영은 5살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아이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붙어서 조용히 놀았고 밥을 먹을 때면 꼭 엄마 숟가락을 먼저 챙겼습니다. 소라가 누워있는 날이 많아지자 한영이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소라가 그 작은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영이 엄마 이불 위에 앉아 작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불렀습니다. 한영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 멀리 가도 한영이 착하게 잘 크지. 한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 어디가? 소라가 웃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응, 잠깐. 금방 와. 한영이 장난감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기어왔습니다. 소라의 팔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라는 두 팔로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최복래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틀을 붙잡은 손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라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최복래가 곁에 있었습니다.
소라는 잠든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최복래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한영은 외할머니 방에서 자다가 깼습니다. 아침을 먹고 엄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영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최복래가 나와 한영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이 할머니 어깨 너머로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최복래는 손목의 팔찌를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복래는 그것을 꼭 쥔 채 한영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아침 장사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한영은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빈자리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엄마 방문 앞으로 갔다가 닫힌 문 앞에서 멈추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최복래는 그런 한영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걷고 밤이면 한영이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한영이 처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은 6살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안 어느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습니다. 한영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더니 흥얼흥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멜로디를 귀신같이 짚어냈습니다. 옆에서 듣던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어머, 이 아이 노래 잘한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최복래는 그 모습을 보며 국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라가 어릴 때도 저랬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춤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장 골목 한켠에서 혼자 박자를 맞추며 뛰어다니는 한영을 보려고 지나가던 상인들이 멈춰서 구경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야채가게 할아버지는 이 녀석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나 하며 웃었고 떡볶이 집 아주머니는 한영이 지나갈 때마다 떡볶이 한 꼬치를 쥐어줬습니다. 국밥집은 그 사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복래의 손맛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처음 한 달만 써보라던 상인의 어른이 어느새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육수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그릇을 닦는 일이 최복래의 하루였습니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트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복래는 새벽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영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 서였습니다. 같은 반 아이 몇 명이 한영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너 엄마 아빠 없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한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돌아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최복래가 눈치를 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 한영 옆에 앉았습니다. 한영이 이불 속에서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최복래가 한영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시당해도 네가 잘 되면 돼, 한영아. 그러고는 부엌으로 나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한영이 이불에서 나와 앉았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훌쩍이면서 뚝딱 비워냈습니다. 최복래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을 받아들며 그냥 한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영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영은 별 기대 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아이들이 하나씩 입을 닫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한영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꾸민 것 없이 그냥 부르는데 어딘가 마음을 건드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한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영아, 선생님이 한 군데 알아봤는데 오디션 한번 보는 게 어떻겠니? 연습생 오디션이었습니다. 한영이 집에 돌아와 최복래 앞에 앉았습니다. 머뭇거리다 꺼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디션 보고 싶어. 최복래가 한영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야? 하고 물었습니다. 한영이 날짜를 말했습니다. 최복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날부터 최복래는 새벽 장사를 1시간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이 오디션 준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옷도 필요했고 교통비도 필요했습니다. 최복래는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새벽 4시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영이 눈치를 채고 할머니 힘들잖아 하고 말하면 최복래는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 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디션 날 아침 한영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빨랐습니다. 최복래가 국밥집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한영이 골목 어귀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최복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영이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최복래는 한영의 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습생 생활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몇 번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영은 버텼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 국물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고 할머니가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그냥 삼켰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뷔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가던 날 밤이었습니다. 최복래는 국밥집 한켠의 작은 TV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한영이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한영이었습니다. 최복래는 앞치마를 들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한 번 닦았는데 또 흘렀습니다. 2번 닦았는데 또 흘렀습니다. 최복래는 결국 앞치마를 얼굴에 대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야. 맞지. 우리 한영이 저기 있다. 세월이 흘러 한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방송마다 나왔고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한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없는 날이면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밥집 뒷자리에 앉아 할머니가 끓여주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못 본 척 자리를 비켜줬고 최복래는 그런 손자에게 평소보다 건더기를 조금 더 얹어줬습니다. 한영이 그릇을 비우면 최복래가 한마디 했습니다. 더 줄까? 한영이 웃으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강재우는 한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선 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딸 미나는 아버지가 차 쪽으로 먼저 가는 줄 알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재우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채 손을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소라. 그 이름이 30년 만에 입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새벽 내내 거실을 오갔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아이돌 한영 소속사가 어딘지 조용히 알아봐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비서가 의아한 얼굴로 받아 적었습니다. 재훈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에 면담 요청을 넣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정중하게 안 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재훈은 직접 소속사 대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라는 이름을 대자 대표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훈은 자리에 앉아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 국밥집 할머니, 한영 씨 외할머니를 제가 압니다. 오래전 인연이 있어요. 한영 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영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매니저에게 그 회장이 왜 나를 만나려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매니저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영은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 앉은 것은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한영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훈이 들어서는 순간 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의 발걸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영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에서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직접 마주하니 어딘가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재훈은 애써 시선을 고정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재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윤솔하셨나요? 한영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잠시 재훈을 바라보다 낮게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재훈이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한영이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분명했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알던 사람입니다. 한영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재훈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국밥집에서 봤습니다. 할머니 손목의 팔찌를 보고 알았습니다. 한영이 고개를 들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친자 확인 검사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소라가 왜 사라졌는지 그 진실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정혜가 20년 넘게 곁에 두었던 비서였습니다. 박정혜가 세상을 떠난 뒤 은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를 수소문한 끝에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최 실장님, 저 재훈입니다. 오래전 일을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윤소라라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재훈의 손이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최 실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 묻어뒀던 것을 꺼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혜 여사가 비서를 시켜 윤소라를 뒷조사하게 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소라의 백혈병 진단 사실까지
알아냈다는 것, 그리고 박정혜가 직접 소라를 불러 돈봉투를 내밀었다는 것까지.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병든 몸으로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떠나라고. 최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가씨가 봉투를 안 받고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여사님이 그날 이후로 그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도 오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재우는 전화기를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 아픈 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쳤습니다. 돈봉투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재훈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이까지 혼자 낳아 키우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재훈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훈이 겨우 그 한마디를 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은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훈은 한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재훈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영 씨, 저는 30년 전에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영이 굳은 얼굴로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한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게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손으로 감싼 채 한영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소라의 눈매였습니다. 재훈 자신의 턱선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30년이라는 시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영이 주차장으로 나와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한영이 낮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 말이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강재우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시선이 자꾸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몇 번 이름을 불러야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뒤척이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어딘가 멍한 날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최복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국밥집에 들렀다가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는 할머니 말에 피곤해서요라고만 했습니다. 최복래가 국밥 그릇을 내밀며 한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지가 나온 것은 검사를 받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재훈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를 직접 받아보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혼자 갔습니다. 비서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접수처에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열지 못했습니다. 봉투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열면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일치. 재훈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다른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손바닥 안으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비서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영에게 결과를 전하는 전화는 짧았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결과가 일치로 나왔군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영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서 불을 켜지 않은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재 옆 작은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 한쪽 벽에 어머니 박정혜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제삿날이나 기일에만 열던 방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속 얼굴이 재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생전과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훈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TV 소리였습니다. 재훈이 돌아보지 않아도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 한영의 공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목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재훈은 TV 쪽을 돌아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영이 관객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라의 눈매였습니다. 재훈은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쌍한 소라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가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손자가, 소라가 낳은 제 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다시 이었습니다. 그것도 30년 전부터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은 닦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소라가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이, 한영이 엄마 없이 보냈던 시간들이, 재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흘려보낸 30년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한영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한영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미국으로 떠난 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소라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말을 멈추고 다시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영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재훈은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혼자 생각을 정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겨우 꺼냈습니다. 한영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하세요. 그 말에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아래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영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훈이 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나였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미나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미나가 귀국했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훈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미나가 먼저 한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영이 전화를 받자 미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한영 오빠의 열성 팬이었는데 진짜 저의 오빠가 되셨네요? 한영이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나도 진짜 동생이 생겨서 미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 우리 아빠랑 셋이 곧 만나요. 한영은 그러자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국밥집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최복래가 국밥집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영이 앞서고 재훈과 미나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복래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재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국밥집에 들어왔던 날 그 손님이었습니다. 팔찌를 알아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최복래는 오래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최복래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국밥 4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라가 좋아했던 거야. 그 한마디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최복래가 강재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한영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나는 한영이 애비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영이가 친아빠를 만나서 다행이네요. 소라 생각하면 어제 일처럼 아직도 가슴이 아리고 아파요. 이에 강재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못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최복래가 강재훈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리에 앉더니 손목에 팔찌를 풀었습니다. 소라가 버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최복래가 그것을 한영의 손목에 천천히 채워줬습니다. 한영이 고개를 숙여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원석이 국밥집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최복래가 낮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라야, 이제 됐냐? 골목 밖으로 저녁시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밥 냄새가 작은 식당 안에 가득 찼습니다. 30년 동안 엇갈렸던 사람들이 그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론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진심은 미루지 말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 한 번쯤은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은은한 감동을 전하는 은빛날의 인생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